몇 년 전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해 여름방학,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롭으며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그 소문의 내용은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대한 것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집을 미쳐버린 집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몇 년 전 그 집에서 살던 가족이 이유 없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그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무서움을 느끼며 그곳을 벗어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심리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주민들 대부분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그냥 헛소문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일부는 철저히 그곳을 피해 다녔다. 우리 그룹에는 조금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 폐가를 탐험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우리는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진 곳에 고립되어 있었으며 주변은 잡초와 덤불로 무성했다. 문이 부서져 있어서 우리는 쉽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집안은 어둡고 음산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고 거미줄이 가득했다. 우리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들어갔고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큰 방 몇 개와 주방, 그리고 그 당시 누군가 살고 있었다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중에 한 친구가 기묘한 것을 발견했다. 집의 뒤쪽 구석에 있던 작은 방에서 계속해서 속삭임이 들려온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방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방에 다가설수록 속삭이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기가 느껴졌다. 그 순간 우리 중 한 명이 핸드폰으로 그 방의 사진을 찍었다. 아무것도 없는 방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진을 확인하자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사진 속에는 거울처럼 벽에 비친 실루엣들이 있었는데 그 실루엣들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모두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우리 모두 공포에 질려 그 방을 황급히 빠져나와야 했다. 집을 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이상하게도 그 후부터 우리 그룹의 몇몇 친구들은 불면증과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그 마을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고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진에 찍힌 세 사람의 얼굴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만 같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날의 일을 절대 잊지 못한다. 그 폐가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실루엣들은 누구였을까? 우리는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그 마을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사는 지역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이 아파트들 중에는 몇십 년이 넘은 곳도 있어서 간혹 희한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5년 전, 그때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시험 기간이라 집에서 밤새 공부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외국에 계셔서 집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쯤 거실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쿵쿵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랫집에서 나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의자를 조용히 밀고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에 귀를 대어 소리에 집중했지만 이내 소리는 멈추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다시 자리로 돌아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그날 이후로 뭔가 기묘한 일이 자꾸 발생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거나 가끔씩 물건들이 제자리를 벗어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기이했던 것은 불현듯 나타나던 한 여자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거실에서 혹은 복도에서 그녀는 곧 사라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환각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밤 그런 모습이 점점 더 자주 그리고 오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느껴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함께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온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아마도 제가 스트레스로 인해 헛것을 본 것이라며 자그마한 부적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주 동안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나고 나서 부적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다가 우연히 서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반쯤 잠들려는 순간 거실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귀를 기울여 어떤 소리인지 알아보려 했지만 갑자기 누군가 제 침대 곁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찬바람이 불듯 살결을 스치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눈을 떴을 때는 그 여자아이가 바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표정하게 저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밤에는 집에 있지 않았고 대체로 학교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취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지역 신문에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제가 살던 아파트가 20년 전 대형화재 사고로 많은 사람이 사망한 현장이었으며 그때 많은 어린아이들도 희생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찬바람이 불듯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 여자아이가 왜 그렇게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 집안 곳곳에 밝은 색상의 물건들로 가득 채우고 되도록 이전의 경험들이 담긴 물건들은 치워버렸습니다. 여전히 그 아이가 제 곁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고통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도 제게 새로운 여정을 허락해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기억은 어떤 이에게는 단순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저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생생한 경험입니다. 그 이후로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가끔씩 그때 생각이 떠오르면 괜히 마음이 숙연해지곤 합니다. 그녀가 이제는 새로운 길로 떠나 행복해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가을날 서울의 한 고등학생인 민준이는 친구들과 함께 주말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번 여행지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 마을의 오래된 민박집이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찾은 이 민박집이 이름난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으로 예약하게 되었다. 여행날이 되자 민준이와 그의 친구들인 지수, 영훈, 소라는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조용하고 고즈넉했으며 민박집은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져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민박집은 겉보기에는 상당히 낡아 보였고 오랜 역사를 간직한 듯한 느낌을 물씬 풍겼다. 집주인 할아버지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집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집은 100년이 넘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가족이 이곳을 지켜왔지. 그런데 가끔 밤이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들 하더구나. 첫날 밤 그들은 서로를 무서울 게 없다고 다독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술 한 잔, 두 잔 넘어가면서 긴장이 풀리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벽 너머에서 뭔가를 긁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가 아니겠냐며 넘겼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거실 벽에서 울리는 소리가 되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영우는 용기를 내어 벽에 귀를 기울였고 그 순간 크고 날카로운 스크래치 소리가 들렸다. 모두 놀라서 몸을 움츠렸지만 겁쟁이가 될 수는 없었다. 영우는 조심스레 벽 너머를 보려 했으나 벽은 그저 오래된 나무 판자였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고 그 소리는 점점 더 빈번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마을로 나가 주민들의 개민박집에 대해 물어보았다. 한 노파가 그들에게 와서 조용히 속삭였다. 그 집은 원래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이었어. 하지만 집주인은 가족 모두에게 매우 가혹했고 결국 집안에 큰 불화가 생기며 비극이 있었지. 그 후로 그 집은 아무도 살지 못했어. 아무리 고쳐도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들 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친구들은 재빨리 민박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한번 밤이 되었다. 이번에는 온 집이 소리로 가득 차올 듯 모든 벽에서 스크래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겁에 질려 발코니로 나갔고 그곳에서 소라가 이상한 낙서를 발견했다. 오래된 연필 자국으로 도와줘 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결국 그들은 그날 밤을 꼬박 새우고 이른 아침에 집을 떠났다. 그 후로도 인터넷에는 다른 여행자들이 그 민박집에서 겪은 비슷한 경험담이 끊이지 않았고 민준이와 친구들도 그 공포의 밤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날 이후로 종종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너희 집 벽에서 도스륵 소리가 들리지 않아? 라며 농담을 건네곤 했지만 그때마다 웃음 뒤에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네 번째 이야기. 그날 밤
친구들과 소주를 한 장걸 치고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길을 돌아 집으로 들어갔다. 주변은 고요했다. 가로등은 희미하게 빛나고 찬바람이 몸을 감싸며 밤의 정적을 더했다. 골목길 끝에 다다르자 어디선가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줘. 약하게 들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일까 싶었으나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살려줘. 제발. 마치 나를 향해 외치는 것만 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호기심과 공포가 교차했다.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목소리는 골목 안쪽 더 깊숙한 곳에서 들려왔다. 그곳은 평소에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골목을 따라가다 보니 낡아빠진 오래된 주택이 나왔다. 얼핏 보기에도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 집 앞에 멈춰서자 문득거렸을 적 들었던 괴담이 떠올랐다. 이곳에서 예전에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고 밤이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었다. 살려줘. 그 소리는 분명 그 집안에서 나는 듯했다. 나는 갈등하다가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대문을 살짝 밀어보았다. 녹슨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조심스럽게 발을 들이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었다. 안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썩은 듯한, 그러면서도 익숙한 냄새였다. 그 냄새를 따라가다가 나는 바닥에 놓인 낡은 신문지 더미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신문지는 오래되어 글자도 흐릿하게 보였지만 대충 살펴보니 무참히 파헤쳐진 사건 사고 기사들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형체가 나의 눈길을 끌었다. 어렴풋이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다. 나는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형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서히 몸을 일으키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다. 극한의 공포가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형체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소스라치게 놀라 대문 밖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형체는 다가오더니 차가운 손길로 내 팔을 붙잡았다. 살려줘. 가까이에서 들으니 목소리는 더 절박했다. 순간 정신을 차리고 몸을 힘껏 뿌리치자 그 형체는 스르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얼른 몸을 돌려 집으로 달려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집에 도착하자 문을 잠그고 숨을 골랐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서에서 그 집을 조사한 결과 그곳은 예전에 가정폭력 사건이 있던 장소였고 그 사고로 인해 가족 전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뒤로 사람들은 그 집을 떠났고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봤던 것이 무엇인지, 그 형체가 왜 나를 향해 살려달라고 말했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골목길로 돌아가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취한 상태에서 본 환상일 것이라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나는 그날의 공포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